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우리 시장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장세를 이용해서 오전에 올랐던 종목이 오후에는 떨어지고요. 오전에는 또 떨어졌던 종목이 오후에는 오르는 등 종목별 굉장히 등락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올라오고 있는 뜨거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잘 챙겨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시장부터 이슈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볼 테니까요. 주간 브리핑 시간 꼭 잊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다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라.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굉장히 미국장 할 거 없이 우리장까지 굉장히 변화나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는데 미국은 또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맞아요. 네, 또 한 번의 또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다는 예고와 함께 우리 시장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들 보면서 종목에서 길목을 좀 잘 지켜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오를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주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 어땠는지 궁금해요, 위원님. 주간으로 보면은 지난주는 좀 불안했죠. 네. 한 2%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그렇죠. 이번 주 들어서 한 1% 정도 되돌려 놨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다시 안심권으로 돌려놨습니다. 지수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과열권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3달 동안 달려온 궤적을 보면은 11월 달이 14% 올랐고요. 지수가 12월 달이 10% 올랐고요. 1월 달이 13.67% 오르다가 오늘 종가로 9.3% 올랐으니까 3달 연속 10% 가까이 오르는 장은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그야말로 포머 증후군이 나타나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내 계좌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간한 수익을 받아도 그렇게 들뜨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은 딴 사람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쫓깁니다. 쫓겨서 좀 급한 마음이 들고 더 빨리 갈 길이 없는가라고 자꾸 조급한 거죠. 네. 조급한 마음이 들죠. 근데 시장의 위치를 찬찬히 보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요새 굉장히 뜨거운 주식들이 많죠. 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막 잘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를 보면은 쭉 올라가니까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는데 여기서 사도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죠. 네. 근데 현대차가 이렇게 시세를 내기 직전에 9월 달부터 12월까지 횡보 구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급등하기 전에는 이러한 횡보 구간을 다 맞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요새 오르니까 네이버 사야 돼요라는 걸 이제 물어봐요. 네, 카카오 네이버 사야 되나요? 예. 이렇게요. 그 직전을 보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다른 주식 가는데 기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어떠한 투자자도 급등 구간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라는 걸 정할 때는 이렇게 조용한 구간에서 남들이 모르게 또는 남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구간이 이렇게 조용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조용할 때 들어가서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서 30%, 40% 수익을 얻는 거지. 일주일에 40% 오르고 한 달에 40% 올랐다 해서 내가 한 달에 40%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조급한 생각이고요. 투자를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매번 급등주만 쫓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따라가면 그때부터 정확하게 멈춥니다, 주식은. 그리고 또 소폭 조정받으면서 다음 상승 사이클을 위한 또 몇 개월간의 기간 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사고 싶은 그 순간이 횡보의 시작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횡보 내지 조정일 확률. 그러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번이 올라갈 만한 트리거, DNA가 있는 종목이 뭔가를 지금 정리를 하셔서 그걸 선택을 하셨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 투자 아이디어는 발현될 만한 아이디어였는지, 그렇다면 그걸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빠지는데 이유 없이 빠지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 길게 횡보하고 살짝 꼬리 들리고 수급이 돌아서는 것 같아. 그럼 그게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들어가서 한 3-4달 기다려 보는 거죠. 3-4달 기다려 봐서 한 30% 올라가면 성공한 겁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항상 급등 구간만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말이죠. 매주 10%씩 수익을 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누적 수익률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누적 수익률이 아니고 그러면 세상을 다 가져요. 네. 그렇게 되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재벌이 되면 이 세상이 말이 되나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세상은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행운이 나한테만 계속 올 리도 없고 확률적 분포로 정확하게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운이 작용하지만 그 운이 연속적으로 나한테 작용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평균 회귀를 합니다. 3번 잘 맞았으면 한 번 지독하게 당할 확률이 많고 중요한 거는 항상 하방을 보세요.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자리를 살펴보시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면서 뒤로 가지 않고 한 발씩 가는 거. 이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번 주와 달리 또 이번 주에는 시장이 좀 숨고를 틈 없이 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 위원님께서 뭐 수급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에 대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10보를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주말에도 무료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듣기로는 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주제를 또 내일 있을 온라인 강연회 주제를 오늘 들어보니까 중소형주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주제로 내일 해주신다고요? 맞아요. 아마 시장은 흐름이 굉장히 빨리 들어요. 근데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은 순환매라는 건 자금의 이동이죠. 대형주 중심으로 3개월을 끌고 왔는데 대형주 중심의 상승폭은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재정립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이 엄청난 유동성이 대형주, 시가총액 몇백조 되는 기업들도 가볍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7-8% 오르는 장이에요. 이 자금이 중소형주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크게 움직일 것 같네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트리거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가장 중요시 해봐야 될 게 여러분 매일 수급을 보실 텐데 요새 기관이 엄청나게 팔죠. 그 중심에 기관 중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이달 들어서 한 6조 이상 매도를 했을 텐데 네.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연금이나 운용기금은 운용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 비율을 정해놨어요. 네. 16.3%에서 15.8%, 23년까지인가 25년까지 국내 주식을 15%로 이렇게 정해서 계속 줄이니까 국내 시가총액은 쭉 올라왔는데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지금 구조 같으면
계속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꾸 바뀌는데 요새 동학개미가 이제 사회 현상이 되고 사실은 근로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계자금의 소득 이전을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가계 소득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지원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직접 쿠폰을 발행했죠. 그렇죠. 사실은 요거는 굉장히 좀 하차적인 하수의 방법이고요. 고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살리면 됩니다. 자본시장 살리기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요. 당정 간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매도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죠. 국민연금기금 요새 뉴스 잘 보십시오. 코스닥 비중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코스닥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는 과거에 2016년도에 국민연금은 커다란 변화를 맞습니다. 그 당시에 CIO였던 분이 저희 회사 선배님이기도 했는데 네. 그분이 패시브로 운영 전략을 바꿔요. 패시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 네. 지수만 쫓아가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당일날 코스닥 정말 우량한 기업들이 몇십만 주씩 물량이 쏟아지면서 네. 10%씩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식 받아야 된다. 너무 좋은 주식이 수급에 의해서 무너져 가는데 받아야 돼. 요거 회복하는데 6개월 걸렸는데 이제 만약에 국민연금이 운영 방법, 국내 주식 비중 이런 걸 바꾼다면은 중성주장이 오는데 엄청나게 세게 올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지금 대형주도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 받아서 거래하다 보니까 대형주는 지금 과거 잣대로 보면 안 쌉니다. 네. 비싸요. 근데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여전히 싼 종목이 많아요. 그런 종목이 이를테면 현대차가 100% 갔는데 코스닥에 좋은 종목은 몇 프로 가겠습니까? 더 갈 확률이 높겠네요. 300%에서 500% 갑니다. 그런 장이 올해 내에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긴장하고 이 트렌드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공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가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팁까지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 내일 토요일 오후 1시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투데이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와 인텔 계약 이야기로 삼성전자 장 초반에 빠르게 움직였다. 그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찐 수혜주는 무엇일지 찾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놓으라 하는 플랫폼 기업이죠. 네이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총 5위를 굳건히 지켜내면서요. 앞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어제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장 막판에 삼성전자와 인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갭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빠르게 출발을 해줬는데 다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위원님.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다 반납하고 뭐 하락한 게 오늘 1% 하락했거든요. 네, 고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큰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1등 종목이잖아요. 500조가 넘는 기업이에요. 네. 이게 이제 400조 단위에서 500조를 넘어섰고 그동안의 PBR 밸류로 보면 제가 공방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기업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아주 잘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과거에 메모리 기업이라면 이렇게 못 올라옵니다. 네. 메모리만을 갖고 있던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서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가전 사업부도 있고 반도체 사업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황을 돌려가면서 안 좋을 때 메꿔주면서 글로벌리로 이렇게 분사, 이 2000년 초반에 전 세계의 경영 화두는 분사였어요.
그래서 전부 쪼갰습니다. 그래서 다 분사를 해서 다 직능으로 나눴는데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분사를 안 하고 다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을 벌일 때 반도체 치킨 게임은 지금까지 한 3차례에 걸쳐서 심하게 펼치고 2차례가 2000년 중반에 이제 아주 심하게 펼치는데 반도체 회사들은 과거에는 한 20개 회사가 난립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그래서 독일계의 인피니온이나 대만의 나냐나 뭐 미국의 기억 안 나네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다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점유율을 올리니까 네. 치킨 게임을 건 거죠. 그래서 죽어봐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갖고 공급량을 늘리는데 단가가 얼마나 하락하냐 하면 고점 대비해서 뭐 80% 이렇게 가격을 하락시켜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해서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나니까 모든 기업이 다 그냥 손을 듭니다. 그다음에 기술 문제가 또 있었어요, 중간에. 어떤 기술 타입으로 갈 거냐. 어쨌든 우여곡절 그때 치킨 게임을 끝내고 이제 3사 과점 체제로 완성을 했는데 더 이상 미세 공정은 이제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 게 과거에는 미세 공정을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캐파가 웨이퍼당 캐파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 선단 공정이 저기 끝자락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로 가니까 과거에는 나노 공정할 때마다 웨이퍼당 반도체 출하 개수가 더블이 늘었는데 이젠 그렇게 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단 공정을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P가 떨어져도 Q, 물량으로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요새 아마 신문에 보면 계속 쇼티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자동차 반도체도 없다. 전력 반도체도 쇼티지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올해 공격적 증설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떨어졌던 반도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네, 아주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이제 고정 가격도 올라갈 거고요. 이 디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시장이 훨씬 큰 파운더리 시장,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연산 운용을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와 인텔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반도체 제1의 업체는 인텔이에요. 네. 누가 뭐라 해도 인텔이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었는데 반도체 회사는 통상 한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종합 반도체 회사를 IDC 업체라고 하고요. 네.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생산만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해요. 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나면 인텔은 이걸 3가지를 다 합니다. 설계는 제일 잘해요. 그다음에 요거를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데 자체 사업부가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CPU 그러니까 컴퓨터 구동 장치의 왕자였던 인텔이 나노 공정을 통해서 차세대 D램을 설계를 했는데 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선단 공정의 끝자락인 7나노로 해야 돼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이걸 좀 기다려달라래요. 네. 이걸 기다렸더니 다른 경쟁업체가 AMD라고 있습니다. 네. AMD에서 우리는 설계 끝났어. 그래갖고 TMC에다가 7나노 공정으로 맡겼어요. 그랬더니 효율이 좋고 가격이 싸요. 어떤 거 쓰겠습니까? 당연히 AMD를 네. 씁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좋네요. 네. 그 철옹성 같았던 인텔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고 이미 이제 컴퓨터 시장은 AMD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게 그래픽 카드, GPU. 이건 엔비디아가 장악을 했죠. 네. 모든 게 선단 공정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설계 능력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그거 다 하지 말고 설계만 해라. 그래서 파운드리 제작하는 건 TSMC나
삼성전자에 맡겨라. 네네. 근데 오늘 이제 인텔의 CEO는 우리는 포기할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아, 근데 그게 의지만 갖고 안 됩니다. 네. 결국 경쟁이 무너져서 경쟁업체, IT는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아마 위주로 나갈 것 같고요. 그 위주로 나간다면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여기도 4차 산업이 진입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네.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요새 TV도 많이 나가니까 TV를 구동하는 PMIC라고 있어요. DDI. 네. 실리콘웍스가 하는 겁니다. 요새 실리콘웍스 주가 잘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잘 가는 거예요. 없어요.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넣어도 팹 풀가동을 합니다. 팹의 여유가 없어요. DB 하이텍이 날아가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거기는 8인치 모형, 이게 중간쯤으로 부가가치가 없다 해서 다 버린 거였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미 풀가동을 넘어서 효율을 120%까지 올리고 있고 지금 주문을 넣어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초호황인데 이게 이제 8인치를 넘어서 12인치 주 웨이퍼단에서 공격적인 증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 오스틴에 오늘 삼성전자가 11조 원 투여해서 네. 증설하겠다 네. 그랬죠.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네. 이게 곧 이제 2차 전지처럼 이 증설이라는 게 미래의 매출이 불확실하면 리스크인데 지금은 빨리 증설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다 쇼티집니다.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재평가받는 거는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의 치킨 게임 할 때처럼 이익률이 들쑥날쑥한 게 아니에요. 올해 아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요. 세 번째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이런 트리플 크라운을 작성했던 시기는 2017년, 18년밖에 없고 이번이 두 번째 사이클인데 그때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사이클을 맞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가 여기가 끝이 아니다고 보는 거고요. 과거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가 PBR 3배였습니다. 그게 99년 IT 버블 때하고 80년 중반에 삼성전자가 해외 CB를 발행해서 해외에서 자본 조달했을 때 네. 그때 PBR 3배로 받았는데 지금 EPS 기준으로 하면은 14만 원, 15만 원 수준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하면 좀 뜬금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최고치의 평가전대를 보면 그 정도가 간다. 올해 벌어들일 EPS를 땡겨서 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네. 올해 어떠한 경로를 걷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15만 전자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나 대응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면 네. 그냥 8만 전자에 눌러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기준에 따라서 과거 기준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지금 싼 가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올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이 좀 갈릴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그렇죠. 지금도 역사적 최고급 평가보다는 지금 싸요. 네. 그냥 일반적인 평가잣대로는 최상단에 와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15만 전자 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갈릴 수 있다는 점까지 흥미진진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필두로,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좀 가 되는데요. 그럼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만큼 갔으면 그 아래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앞으로 굉장히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잘 갑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네,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보세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는 앞으로 DDR5도 확정적 사건이에요. 네.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후공정이 중요합니다. 패키징이 중요해요. TSMC가 삼성을 14나노에서 12나노로 뛰어넘을 때 패키징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대만은 패키징 업체 좋은 업체가 많아요. 뭐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패널 2 레벨 패키징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효율을 패키징 공법으로
반도체 나노 선단 공정의 효율 플러스 패키징 효율, 중간에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가죠. 요새 심텍이니 코리아 서킷이니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반도체를 기판 위에 올려놓으려면 예전에는 리드 프레임으로 실장을 했는데 구리선 찍찍 뽑아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요. 네. 요새는 이렇게 안 합니다. 숄더볼로 해서 펀칭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서로 틈이 안 맞아서 네. 이걸 중간에 이어줘야 되는데 이게 서브스트레이트 하는 거고요. 네. FCB 기판 중간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걸 마지막으로 묶어서 테스팅하는 게 후공정 오사트 업체나 그런 기업인데 그게 계속 찍어주죠. 네페스 아크, LB 세미콘,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이런 기업들이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이게 직접적 수혜를 받습니다. 네. 중간에는 테스트를 하려면 소켓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소켓은 핀 소켓이 있고 러버 소켓이 있어요. 러버 소켓으로 잘 나가는 게 이제 TSE, ISC고 핀 소켓은 리노공업인데 이것도 필연적으로 무조건 돌아갑니다. 많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거 들어간 다음에 부품 소재는 따라서 다 들어갑니다. 공정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뭐 잘 아는 그 실리콘 월츠 같은 거, 머니큐엔시나 네. 뭐 하나 머티리얼즈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월덱스나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소재, 머티리얼즈 들어가는 거 SK 머티리얼즈나 뭐 워닝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따라갑니다. 반도체 아주 주요 파트별로 주요한 종목만 보세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전방 시장이 좋아지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좀 뜯어보니까 최근에 잘 가는 뭐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관련된 종목들 왜 주가가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중소형주들 흐름 꼭 체크를 하셔야겠다. 장비도 따라갑니다. 장비도? 원익 IPS 이런 원익 거. IPS도 네, 최근에 따라갑니다.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유진테크 이런 거 다 따라갑니다. 위원님께서 종목명이 그냥 누르면 나와가지고 사실 뭐 반도체 소부장 할 거 없이 뭐 다 갈 수 있다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네, 또 이야기 안 하신 종목도 있으시죠? 밤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저희는 저희는 종목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도체는 또 뜯어보면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내일 오후 1시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좀 나와서요. 오늘 또 특징주로 꼽히고 있는 네이버에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기나긴 조정을 좀 이어오면서 저항선을 뚫지 못해서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슈가 좀 나왔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 인수권이 결의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총 5위까지 치고 올라와 주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뭐 네이버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카카오 이야기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방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4차 산업으로 어차피 이행을 하고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을 다 거치는 정거장이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게 뭘 거치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그 검색 기능이었잖아요. 네이버가. 그렇죠. 지식 검색 엔진. 지식 검색 엔진 이걸로 출발했는데 이게 참여자가 많아지니까 이걸 활용해서 뭘 하죠? 커머스를 하죠. 그렇죠. 네, 네이버 쇼핑. 네, 판매를 이걸 하죠. 훌륭하게 들어가요. 그럼 그것만 하느냐? 핀테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핀테크에서 금융하고 엮어서 야 결제 그냥 우리랑 해. 네이버 페이. 네. 네이버 페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웹툰이라든지, 네. 이게 정말 커지는 시장입니다. 이제 막 커지는 속도가 가장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북미에 이제 이용자 수 9천만 명이라래요. 왓패드가. 네. 글로벌 리를 웹소설 업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OTT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넷플릭스가 사실 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려면 시나리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웹툰 기반에서 따옵니다. 최근 흐름들이 다 최근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죠. 네. 뭐 경이로운 소문이나 이런 것들 네. 다 웹툰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웹툰 업체를 잡았다는 거는 그냥 OTT 기반의 시나리오를 잡고 있다. 그럼 돈 투입해서 제작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 웹툰을 통해서 흥행성을 검증을 받는다는 거니까 네. 이건 엄청난 피드백이에요. 네. 그래서 가치를 막 쳐주죠. 그래서 최근에 DNC 미디어나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가
끝없이 올라가는 게 미래를 보고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는 공유해서 그 작가들이 여기 들어서 누구나 작품 활동을 하고 쉐어를 하니까. 그렇죠. 이 결국은 앞으로의 모든 세상은 플랫폼과 이익 구조를 같이 하는 쉐어하는 이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세상이 여기로 통하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앞으로도 펼쳐갈 세상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 그러면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땡겨올 거냐의 문제인데 네. 방향은 틀림없습니다. 네. 속도만 좀 맞춰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 두 개의 기업이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콘텐츠와 뭐 이런 쪽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세가 좋았는데 게임, 콘텐츠 이쪽 사업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방향은 맞고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사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뭐 종목 이야기나 이슈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이 밤을 샐 수도 있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늘장 움직인 업종들도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움직였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요. 그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이제 소비 업종을 봐야 돼요. 소비 쪽이요. 네. 왜 소비 업종을 봐야 되냐면 이렇게 소비를 안 하면 큰일 나요. 돈들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드니까요. 뭐 네. 모이지 말라니까 소비를 안 하면 산업 형태에게는 순환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도 누군가 매출이 일어나려면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를 할 데가 없어요. 사람도 못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구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소비주들이 여행주를 필두로 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 화장품, 의류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네.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류의 생존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유통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의류, 네. 백화점 이런 쪽이 많이 올라오죠. 예전에는 뭐 언택 이래가지고 무슨 뭐 온라인 쇼핑만 이렇게 찾다가 네. 사실 여기 보면 뭐 매출이 뚜렷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건 없는데 이제 백신이 나와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필연이다는 거죠. 그렇죠. 안 하면 인류의 문명이 중단됩니다. 기업들은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는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트리거는 우리나라 소비재는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 미국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시대가 들어오면서 네. 설마 트럼프 때 같겠어 이런 네, 거. 그렇게 강경하게는 네. 네, 아니겠죠. 자본시장도 개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후보는 합리적으로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 이랬죠. 네. 자, 그럼 이제 유의교전이 된다는 얘기죠. 유의교전이 된다는 거는 윽박 지르는 게 아니고 네. 강원 얀목이 될 텐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교두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미국과의 네, 그런데 우리 사드 문제로 지금 중국 시장은 다 빗장이 담겨 있는 상태로 지금 4년을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컨텐츠 쪽 절단, 그 다음에 뭐 판권 게임, 네. 뭐 게임 이런 거 다 절단입니다. 판호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엊그제 네. 컴투스 하나 내줬는데 그 맛배기로 하나 보내준 거고요. 두 번째는 뭐 그 보따리상들을 통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 소매 매출이 나갈 수가 없어요. 화장품이나 이런 게 다 막혀 있는데 그렇죠. 그쪽 로컬 브랜드도 많이 늘어났지만 어쨌든지 규제가 좀 풀어지면은 시장이 넓어지니까 우리 국내 기업은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아서 국내 시장만 대상으로 해서는 그렇게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국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네. 특히 중국 관련된 업체들 아메리퍼시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중국 시장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화장품 업계를 애먹었던 로드샵은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해요. 이니스프리니 이런 네, 것들은 많이들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네. 이제 고가 브랜드 위주로 이제 중국 시장의 고소득층을 향한 이런 브랜드 마케팅을 하죠. 네. LG 생활건강이 했듯이.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가고
의류 업종 중에서도 이제 FF 같은 게 올라가는 게 네. 이게 MLB나 MLB 키즈, 인더스트리 이런 브랜드로 가는데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쪽이 올라오고 있고 중국이 올라온다면 이건 너무 싸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주가 뭐 IT처럼 아주 뭐 빠르게 핫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풀리면 짧은 시간 내에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주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또 계속 봉쇄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5인 이상 금지를 뭐 1년 내내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앉아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릴 때는 보복 소비가 나올 거다. 그래서 소비주도 지금부터 잘 보고 포트에 넣어야 돼. 지금 투자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네.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뭘 사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선별을 해서 딴 쪽은 많이 올랐는데 이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업사이드를 보면 하방은 좀 편안하고 상방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 중에서 소비주 그리고 섬유, 의복, 화장품 등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섬유, 의복뿐만 아니라 화장품 그리고 게임 관련된 종목들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답을 여쭤보자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 반도체겠죠? 반도체 봐야 네. 돼요. 네. 왜 봐야 되냐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의례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슈퍼사이클은 그렇게 몇 번 없었고요. 적어도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한 1년 반 이상 진행되는 사이클을 슈퍼사이클이라 하는데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초입구라는 거죠. 이제 시작. 작년 연말까지 반도체 절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여름에 반도체 어려워요. 매출 형편없을 거예요. 네. 한 달 만에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쇼티지가 나요. 달라내는데 반도체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DDR5 팹 이제 공정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DDR5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4차선을 8차선으로 늘려서 고속 통행이 가능한데 연료는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전력은 적게 들고 빨리 갑니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아니, 안 쓰죠. 써야 됩니다. 네. 아니, 속도가 빠르고 전력이 적은데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DDR5로. 그런데 DDR5가 크기가 좀 크고 그래서 팹 공정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대단히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증권사 커버하는 이게 분기마다 아마 바뀔 거예요. 지금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분기마다 바뀌는 분위기로 갈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이클이 지나면 항상 호황이 아닙니다. 이 사이클이 되면 또 어려워지는데 네. IT는 한번 사이클을 맞으면 굉장히 탄력이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섹터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알려드렸고 그렇죠. 주목해서 잘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새 또 딴짓하고 있는 걸 들켜버렸네요. 위원님께서 내일장 봐야 될 업종 당연히 반도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요. 그럼 여러분들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마음이 급했던 게 반도체인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좀 서두른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내일장 움직일 업종 당연히 반도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네. 2020년 9월 기준 PER을 보면, 펄을 보면 네. 삼성전자가 22.45, 애플이 39.94, 그리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33.44인데 네. 전문가님이 보시는 삼성전자의 적정 PER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적정 PER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적정 PER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평가의 잣대를 맞추기 위해서 네.
이게 과거 대비해서 몇 배를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업종은 이 퍼 밸류로 측정하는 게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이 균일하지 않아요. 이익이 들쑥날쑥해서 네. 이를테면 뭐 어떤 때는 퍼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 퍼가 높아서 투자 못해요? 그런가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왜 그렇죠? 위원님께서 오늘 저를 또 하나가, 굉장히 또 하나가 도망갈 길이 없죠. 원래 시크리컬 기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익의 변동이 심한 기업을 시크리컬이라고 합니다. 네. 호황기와 불황기에 호황기 때는 이익을 굉장히 크게 냈다가 불황기 때는 굉장히 그 마이너스 적자까지 나는 게 시크리컬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프리랜서들처럼 돈을 네, 벌 때는 벌때잘 한 번에 벌고 벌고. 소비자는 꾸준해요. 소비자가 웬만해서 적자 나는 일은 잘 식음료 이런 것들은 여간해서 적자 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퍼밸류로 측정하는 게 합리적인데 시크리컬은 그러면 잣대로 보면 저퍼가 좋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익 대비해서 주가 배수가 높으니까 네. 저퍼가 좋은 거네라고 생각하는데 시크리컬은 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퍼가 높을 때가 호황기예요. 왜냐하면 미래 수익을 땡겨서 막 주가는 오르니까 이제 좋아질 게 보이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래요. 퍼가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하면 좋은 게 보이면 주가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작년 수익이에요. 작년 수익인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굉장히 고퍼가 됩니다. 그러면 고퍼라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시크리컬 기업은 구조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좋아지는 게 보여서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은 작년의 수익이니까 당연히 퍼는 높은데 이 높은 퍼를 따라서 계속 퍼가 고퍼로 갑니다. 그래서 시크리컬은 고퍼에 사서 언제 저퍼가 될까요? 이제 설비 투자 다 끝나서 돈이 막 들어와요. 네. 그러면 저퍼가 돼요. 그런데 성장이 끝났어요. 이 시크리컬 호황기가 끝나고 불황기로 접어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퍼에 팔아야 됩니다. 이때가 이익의 정점이 돼요. 이제 호황기 때 이익을 땡겨서 네. 주가는 정체가 돼요. 미래에 더 이상 나갈 게 안 보이니까 주가는 정체가 되고 이익은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퍼가 됩니다. 근데 주가는 빠져요, 이상하게.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크리컬 기업은 투자하지 못합니다. 시크리컬 기업은 고퍼에 투자해서 저퍼에 팔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질문 주신 게 작년 9월 달에 퍼를 기준으로, PER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살펴보니까 이때 퍼가, 그러네요. 여긴 분기 퍼가 안 나오는데, 네. 여기는. 어쨌든, 그 퍼가 있다래요. 지금 평가는 삼성전자가 가장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컨트리 리스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평가를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네. 대한민국이 저평가 받을 이유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요새 뉴스플로우를 찬찬히 보시면 과거 10년 동안 눌려져 10년 동안 박스를 그렸던 이 눌린 구간이 대한민국 시장의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억눌렸던 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대한민국을 본다면 굉장히 업사이드가 큽니다. 지금 3,000포인트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퍼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명도 드디어 좀 공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좀 오늘은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공정 다 좋은데 이제 그 중간 단에 핸들러라는 제품이 있어요. 핸들러요. 예, 네. 이게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네, 예, 이쪽에서 옮겨주는 저쪽으로. 거. 네. 핸들러. 그러니까 손이에요, 손. 네. 이렇게 옮겨준다는 거죠. 필수 장비인데 이게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분이 있는데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 1위 업체고요. 그래서 후공정 업체만큼 탄력은 없는데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이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그 SSD 쪽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늘어날 확률이 많은데 네. SSD가 늘어난다는 건 이제 뭐죠?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쪽이 늘어나면 SSD 매출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도 들어가고 두 번째는 버닝 테스트. 이제 반도체를 테스트하려면은 이게 극한 환경에서 구동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고온과 저온을 테스트를 해요. 네. 그럼 그걸 버닝 테스트라 그러는데 그런 버닝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이런 테스트 장비들이 많이 이끌어가는데 올해는 특히 SSD가 이끄는 그 성장을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OK라고 체인지 오버 키트라 해서 이제 소모성 부품이 있는데 이것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방 시장이 크면은 뒤따라서 다 쫓아가면서 수요가 늘어나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테크윙이라는 거는 핸들러 부분에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도 꼭 함께 보시자. 속도는 그냥 맞추면 됩니다. 요새 속도는요, 그냥 볼린저 밴더로 보면 됩니다. 볼린저 밴더라는 건 아시겠지만 네. 주가의 변동 사이클을 표준 편차 이 구간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용할 때는 그냥 쭉 좁은 항아리 있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변동성이 폭발을 합니다. 그때 볼린저 밴드가 쭉 벌어지면서 상단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대체적으로 그 중심값이나 하단선 이렇게 뻔히 성장해 보이는 기업의 하단선이나 중심값에서 들어가면은 대체적으로 횡보 구간 끝나면 유입 방향을 향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은 대개 볼린저 밴드로 체크해서 추적하면은 꽤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 테크윙도 그 후공정하고 아우러서 같이 공정 장비로서 따라가는 장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다 좋다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대체 이 기업이 대체 반도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어려워요. 네, 알고 사면 참 좋을 텐데 알 길이 거의 없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소부장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시면서 이 기업이 이렇게 해서 오르는 기업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윙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내일 오후 1시에도 저희 위원님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제 만나볼 수 있고요.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 잡아가야 될지 맥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잘 혼났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